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즈 이상형입니다. 오늘 최신 판례 8 강의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찾아뵙는데요. 할 게 좀 많습니다. 표지 한번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거.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판례는 일단 헌법 50조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판례 중에 하나예요. 헌법 50조. 헌법 50조에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이 헌법 50조의 의사공개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각자 조문집,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너무 이제 급해가지고 제가 바로 앞에 수업 끝나고 지금 오늘 꼭 촬영해서 업로드 시켜 드린다고 어제 제가 지난 그 오공채 그 특강 때문에 헌법을 전체를 한번 더 최근에 한 OX 100제를 통해서 그 강의를 하고 바로 이 1월 27일 날 나온 이 중요한 헌재 결정들 중에서 1월 27일 선고된 헌재 결정 중에서 위헌 판결이 표지 보세요. 위헌 판결 하나, 불합치 판결이 2개나 나왔습니다. 헌법 불합치 둘.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중요도는요, 별표 시대로인데 오늘의 컨텐츠 칸을 보시면 첫 번째 얘도 중요합니다. 일단 그 헌법과 국회법을 언급하고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판례고, 이 두 번에 이번에 있는 이 공직선거법 요 헌법 불합치 판결 있죠. 얘는 공직선거법 수험생만 중요한 판례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 수험생들도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그 아주 중요한 공직선거법 관련된 헌법 불합치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공채 특강이나 공직선거법 강의하면서도 꼭 이 유튜브 강의 들으시고, 제가 만들어드린 얘는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미음까지 해서 다음 중 이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해가지고 제가 예상 지문도 여기는 5개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걸 꼭 숙지하시고 어떤 시험에서든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목이 2에 있어요. 최신 판례 2. 공직선거법 218조의 16 사망 부진정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고요. 3번은 어쨌든 최신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별 3개 해도 상관없는데 내용이 어렵거나 대단히 중요한 논점을 담고 있지 않아서 별이 1개예요. 중요도로 쳤을 때는 그 뜻입니다. 위헌 판결은, 불합치 판결 또는 위헌 판결은 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별이 3개는 기본인데 이 1, 2, 3번 다 3개로 하면 조금 차별이 안 돼가지고 3번만. 3번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이 공무원연금법 조항 있죠. 무조건 다 이제, 근데 자기가 받았던 보수액이 연금보다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조건 연금을 지급을 정지하면 곤란하겠죠.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어렵진 않고요. 어려운 건 이번 판례인데 제가 자세하게 오늘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부터 보실게요. 제목처럼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그러면 처음에 보셨던 헌법 50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헌법 50조 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공개가 원칙이고, 단서에서 요럴 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헌법 조문집 펴시면 50조 1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따드린 두 문자는 그 밑에 이거는 이제 제 그 문제집에 있는 부록 그 헌법 조문 그 파트인데요. 공출과 안정 그 끝에 환자만 붙여가지고 공출과 안정환으로 제가 두 문자 따드린 그 공개의 공이고 출석의 출, 과반수의 과,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할 때 안, 그다음에 인정할 때 정, 끝에 환자만 붙여가지고 축구선수 공, 출중난 공,
공을 잘 차는 출중한 안정환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된 지금부터 판결 요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헌재 결정 문제는 결론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가장 쉽게 출제하는 패턴이 이 요지에 담겨 있어요. 항상 1월 27일 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들의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대한 반청 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각하했고, 여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실어드렸으니까 이 각하한 거는 헌법상 요건이 안 되고요. 자, 7대 2에 2명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 나중에 어렵게 내면 이거 갖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서 제가 하나 지문 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7명의 위원 의견이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 국회법, 잠시 뒤에 보실 거고요. 이 국회법 54조의 2랑 2 본문이 헌법에 왜 위반되는지 지금부터 근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청회랑 인사청문회 실시할 때는 이 국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문은 어디가 헌법 위반된다고요? 54조 2랑 본문입니다. 단서 말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단서 조항 말고 헌법 위반된다. 여기까지 확인하신 상태에서 심판 대상, 지금부터 여기에 띄어져 있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이 50조 1항에서 헌법 50조 1항 이제 지금부터 같이 해석해 볼 건데요. 이 50조 1항에서 본문에서 국회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 필요, 아까 읽었던 예외적인 조항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러한 헌법 50조 1항의 구조에 비추어서 볼 때 헌법상 이 의사 공개 원칙은 여기가 키워드예요. 모든 국회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요건 갖춰야 됩니다. 여기를 틀리게 만들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고요. 또한 헌법 50조 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 좀 전에 보셨던 07과 안정안에서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헌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비공개 사유로 할 때도 엄격하게 인정돼야 돼. 함부로 비공개하면 안 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 결국은 50조 1항에 반해서 이 판례는 뭐가 침해됐어요? 알 권리가 침해된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리고 지금 1월 27일 날 나온 헌재 결정은 판결 이유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 판결 요지입니다. 헌재에서 제공한 축약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50조 1항으로부터 일체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회나 특정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 여지를 차단하는 것, 이거는 헌법 50조 1항의 정면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자, 일단 50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심판 대상 조항, 얘가 국회법이 의사 공개 원칙에 위배되는지. 자, 여기서도 두 번째 키워드가 아주 중요한 노란색입니다. 이 심판 대상 조항 때문에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회법 때문에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그 조문 때문에. 또한 50조 1항 단서, 아까 두 문자로 따드린 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이 비공개 이 사유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왜?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반대 의견에서 2인의 반대 의견 있죠. 얘를 뒤집어요. 반대 의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걔를 문제로 냈을 때는 솔직히 정답 맞추기 아주 힘들게 돼 있어서 제가 예상지문 첫 번째는 쉽게 이 판례 결론만 물어본 거고, 예상지문 2가 여기에 나오는 반대 의견의 내용이라는 지문을 실어드린 겁니다. 다이렉트로 여기서 반대 의견을 보실게요. 아니, 예상지문 밑에 걸 보세요. 위에 거는 쉽게 정답, 예상지문 첫 번째 거 정답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거는 밑에 있는 거는 왜 X냐면 문장이 틀린 게 아니고 반대 의견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50조 1항 단서는
국회 회의의 비공개를 위해서 모든 회의마다 반드시 쭉 내려오셔서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보다는 각 회의마다 모두 이렇게 충족되는 요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허용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문제로 만들어서 이 두 번째 예상 지문이 틀려 있다는 겁니다. X.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서 입법 과정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니까 다 충족된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만으로 50조 1항 단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회의할 때마다 충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에서 혹시 이거 전체 입법 과정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 충족됐어 라고 말하는 건 소용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침해됐는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교수님들께서는 최신 판례를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결론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헌법 조문을 근거로 들고 있는 이런 중요한 헌재 결정들은 사실은 이렇게 판결 요지 말고 내용까지 나중에 전체 원문을 또 제가 이제 헌재에서 올리면 그때 또다시 어느 수업에서는 다뤄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판결 요지 정도로 충분합니다. 결정의 의의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지문 첫 번째 거 OX 결론만 정확하게 단순히 문제를 물어본 거고요. 반대 의견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두 번째 예상지문은 틀려 있습니다. 얘가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자,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공선법에서 두 가지 경우에 귀국 투표라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외해서 요건을 갖추면 제외 선거인들도 제외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제외 투표 기간 요건을 갖춘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사실관계처럼 제외 투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외 투표소가 없어진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가장 최신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데 그 유권자로서 투표하고 싶어. 근데 제외 투표소가 폐쇄돼 버렸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라도 급하게 비행기를 구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잠시 뒤에 보실 공직선거법 조문 때문에 기간에 요건에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갑이라는 사람이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귀국 투표라는 이 공직선거법 조문 좀 이따 보실 이 귀국 투표라는 요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귀국 투표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예상 지문으로 만들어드린 취지도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공직선거법 이 조문에서 아예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있는데 불충분한 겁니까? 전자면 진정입법 부작이죠. 지금은 있는데 이 사람에 해당하는 절차 조항이 없어서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툰 취지로 헌재가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예상 지문의 정답은 그래서 X예요. 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사건으로 자, 뒤쪽으로 넘기셔서 5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구성했으니까 아주 중요하게 첫 번째 사실관계를 통해서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참고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제외선거인 해외에서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귀국투표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관계토 대항함 그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용케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귀국투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심판 대상 조항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공직선거법 고칠 때 여기만 고쳐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제가 진정입법 부작위로 살짝 바꿔놨어요. 요즘은 1번 판례의 1번 지문처럼 그렇게 결론만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똑같은 날 공직선거법 218조의 16, 218조의 1부터 35까지 있는 재외선거인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제외 국외 부재자, 제외 선거인 등도 그 요건 갖추면 어떤 선거인들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국회, 어떤 선거인들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포함 비례국회까지 다 인정해주는 그 제외 선거인에 관한 특례 조항 중 16조 사망, 218조의 16 사망 중 제외 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요 제외 선거인 등 아까 말했던 갑이 여기에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 요렇게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 입법적인 혼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개정할 때까지 언제? 23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투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중지됐어요. 뭘로? 요거로. 지금 3만 명 넘었죠, 오늘. 갑자기 우리 공감대 형성된 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우리 오늘 제 정규 강의나 이 유튜브 강의 한 번 더 자료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소법 수험생들이든 우리 5급 공시 수험생들이든 이거 꼭 예상 지문 꼭 보세요라고 이 유튜브 오늘 제가 최대한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잠시 누워가지고 우리나라 어제가 1000m였죠, 쇼트트랙. 와, 여러분 이제 막 침 잃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주로 선을 변경했느니 비디오 판독해서 다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 황 선수, 이 선수 탈락시켰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가 왜 1등해? 이런 원인은 그거밖에 없어. 1등한 죄야, 1등한 죄. 그래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가 1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외국의 어떤 선수도 그래서 금메달 땄는데 이번에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1등으로 달리는 거예요. 아예 잡지도 못하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아까 지인한테 했더니 아유 선생님 그래도 결격시킬 거예요. 뭐 때문에? 얼음이 패였다는 둥, 칼날이 휘었다는 둥 막 이딴 소리 해가면서. 자, 오늘 제가 할 것만 많지 않으면 조금 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1등한 죄입니다. 우리나라 탈락 결격 사유는 제가 볼 때 1등한 죄야.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자, 요런 사실관계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쭉쭉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귀국투표라는 게 공직선거법의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공선법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 헌재 결정 플러스 무조건 조문도 같이 물어봅니다. 자, 이 심판 대상은 얘만 한번 읽어보면 제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해서 또는 제외투표기간 중에 제외선거 사무중지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결정이 없었던 이 사람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제외선거인 및 국외 부재자 신고인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귀국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본다. 이게 1번 문제의 X 정답 지문의 근거 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침해된 거 자, 하나씩 심판 대상 조항은 공직선거법 현재 218조의 16 사망에 이렇게 돼 있어요. 218조의 17 1항에 따른 재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제외선거인 등은 재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귀국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 하나만으로도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출지문이 쫙쫙 붙어 있어요. 바꿀 거 엄청 많거든요, 저기서. 자, 그래서 이유의 여지 첫 번째 심사 원칙부터 하나씩 보게 될 건데 이렇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심판 대상 조항은 형식적으로 제외 선거인 등의 선거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 불인정 입법 부작이기 때문에 그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이 아까 그와 같은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법 몇 데시벨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수험생들은 몇 데시벨까지 암기하지만 헌법 수험생분들은 개정된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 개정할 때 몇 가지 조문들을 또 다시 중요하게 같이 개정해 준 그 올해 개정법만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그 확성장치 수만 규정하고 소리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던 거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 딱 짚어드리고 바로 그 다음 변호사 시험, 공무원 시험에 쭉쭉 나왔습니다. 판단 기준, 헌재가 뭘로 판단했는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잉금지 원칙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목수 해법 중에 우리의 잣대 중에 어디에서 탈락했는지 만약에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에서 탈락했으면 문제가 예상 지문이 2개 정도는 더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이게 이 입법 목적과 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은 인정해줬어요. 어디서 끊겼습니까? 자, 여기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주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볍게 한 지문으로 나올 수 충분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탈락했어요. 이 사람들 증명할 수 있는 아까 서류 제출하고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증명하기 위한 취지는 뭡니까? 해외에서도 투표하고 우리나라에서 투표하는 중복 투표 여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가장 커요. 근데 지금부터 보실 헌재에서 판시하고 있는 예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 다 무시하고 아예 이런 사람들 투표 날 그 절차 갖추지 못했다고 투표권 박탈하는 거 그게 헌법에 위반됐다는 거야.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이 규정에 대한 이 귀국 투표하려는 사람의 사익과 국가적 법익인 공익을 비교했을 때도 사익이 더 크다고 해서 2개 다 위반됐던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지금부터 보실 이런 예로 얼마든지 다 확인하고 다 갖출 수 있다. 그 예들을 하나씩 보실게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선거 실무를 보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재투표가 끝난 후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 정보가 부착된 회성용 봉투를 받아서 확인하고 대조함으로써 중복투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런데 재투표 기간은 이렇게 돼요. 이 중에서 6일 이내. 그러면 마지막에 떨어지는 게 여기 9일 날 떨어져도 며칠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럼 8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본투표까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적어도 8일은 아직도 남아 있어.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재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 중 실제로 재투표를 한 사람의 명단을 중선위에 보내거나 중선위 경위에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갖고 선거일 전까지 이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게 보인다. 헌재가. 자, 여기서 뭐 하나를 제가 또 뽑았습니까? 문제에서. 5페이지 예상 지문이 예상 지문 번호를 제가 안 붙여놔서 헷갈리겠네. 자, 좌측부터 1, 2, 3, 4, 5로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3번 끝에 보세요. 이제 그 수업 안 듣고 자료만 받으신 분들은 어디 틀려 있는지 질문한다고 또 그러면 이제 내가 수업 들어라고 이제 할 건데 자 끝에 보시면 이와 같은 방법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틀려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런 조문 이런 판례 가지고 그렇게 문제 많고요. 헌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결론만 갖고 이게 위헌인지 불합치인지 합헌인지 각하인지 이것만 물어보는 거는 물론 나오죠. 주는 문제는 나오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어렵게 내용 갖고 물어보는 것들. 자, 이렇게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실현도 가능해 보입니다. 얘는 한번 얘를 읽어보시고요. 동티모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재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해서 또는 재투표기간 중에 재선거사무 중지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 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 재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처럼 재선거인 등의 귀국 투표를 허용해서 재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면서도 중복 투표를 차단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어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지문 중에 하나 정지문으로 유일하게 4번에 정지문으로 돼 있죠. 그러면 예상 지문 2는 뭐 때문에? 여기 아까 써드렸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가 틀려 있어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아니에요. 여기서 끊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문제도 틀려 있고요. 마지막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5번 같은 경우. 그래서 얘를 보시면 쭉 보시고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법익균형성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예상지문 첫 번째 여기 틀려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다 인정돼요. 그래서 여기가 틀려 있습니다. 한 번은 정독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아까 이런 방법, 아까 같이 읽었던 이런 방법 보이죠? 충분히 실현 가능하게. 자, 이 판결에 이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해입니다. 위배된다. 별이 왜 한 개예요? 쉬우니까 이렇게 내면. 그리고 마지막 거 별이 왜 한 개 더 붙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신 판결은 위헌 판결이에요? 헌법 불합치 판결이에요? 이모티콘 보세요. 이모티콘. 헌법 불합치, 헌불로 되어 있어요. 위헌은 아예 빨간색으로. 왜?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 위헌 의견 내신 분 5분, 헌법 불합치 내신 분 1분. 그러면은 기각해야 돼요? 합헌으로? 아니죠. 가장 유리한 거 더하면 위헌은 안 돼도 신청인한테 불합치까지 해서 법 고치라고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내렸던 건데 여기서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여기가 틀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서 쉽게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어렵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조문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그 논리가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장들은 지금 보셨듯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그냥 일률적으로 정지해버려. 예외적인 사유, 무슨 개별적인 사유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처음 그 나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은 아니고 복잡하게 심판대상 조문을 다 섭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얘는 예상 지문처럼 출제될 것이 뻔하니까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심판대상 조문들 일일이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역시 결론, 위헌 판결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심판대상 조문 수업용으로 실어는 드렸는데 안 보셔도 돼요. 이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건 개요도 지금 읽지 않을 건데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라고 제가 띄워는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방의원들인데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거든요. 자, 우리는 판결 요지만 결정 주문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험 문제까지는 못 낼 건데요. 심판대상 조문이 국법인데 똑같은 취지로 개정됐는데 같은 그 개정된 법조차 이 내용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법, 신법 다 그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걸리는데 국법은 적용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법 있죠. 저 구. 똑같은 취지인데 국법. 얘는 적용 중지하고. 이 신법도 중지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신법은 계속해서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합니다. 문제 나올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웃라인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 사건 국법 조항은 악화된 연금 재정을 개선해서 공무원 연금 제도의 건실한 유지, 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취지로서 목수 다 인정됩니다. 노란색 나와라.
그러면 얘도 어디서 끊겼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얘는 다 인정되고 여기서 끊겼다는 걸 이제 다 여기도 당연한 거고요. 퇴직 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 연금을 안 받고도 살 만한 소득을 그런 그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돼요. 근데 연금보다 소득이 적어. 그런데도 연금을 지급을 정지하는 거, 이게 이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의정비중,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니까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저 월정 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짧으니까 여기까지만 다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예상 지문은 쉬워요. 자,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지방의원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의원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받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연금 월액보다 100만 원 이상 적은 지방의원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편차가 크고 안정성도 낮습니다. 이 사건 국법 조항과 같이 소득 수준 고려하지 않으면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서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고 이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사건 요건은 이런 것들 무시하고 무조건 연금 지급을 정지하니까 여기에도 침해되고 이 침해되는 사익과 그 원래 취지 공익을 비교해봐도 충족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회법 그 정보위원회 비공개는 뭐 침해됐어요? 알 권리 침해됐습니다. 그 앞에 거는 선거권 침해됐고요. 자, 여기는 재산권 침해됐습니다. 돈, 재산권 침해됐어요. 결론 꼭 기억해 두시고 아까 설명드린 국법조항 적용 중지 이래서 현행법 조항 똑같으니까 이래서 자, 그 다음에 이 결정의 의의는 종전에 이 판례가 이제 5선지로 하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비슷한 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국법으로 출제한 그 지문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의 의의까지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거, 지방의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무슨 공무원 연금법 등 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에 위반된다. 얘는 왜 틀렸는지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변경된 판례 있죠? 2017년 거 그 의견입니다. 얘만 한 3번 정도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 판례의 결론은 쉬워요. 앞에 있는 이 지문처럼. 근데 이 변경된 판례처럼 이렇게 내버리면 헌법에 위반되는 취지가 역으로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시 중복해서 읽진 않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3개 판례는 당장 4월 2일 날은 국가구급이고 3월 5일 날 이 컨텐츠는 다양하신 분들이 보고 계셔서 3월 5일 법행 시험에서도 3개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3개 다 나올 것 같고요. 오후공채 최소한 1개 이상 나올 거고요. 입법고시 무조건 거의 다 나올 거고, 특히 입법고시는 국회 8급, 입법고시는 우리 국회 8급 공부하는 저의 질문 가끔 하는 우리 그 제자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말인데 특히 그 1번 판례는 그 판결 요지까지 깨알같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회 8급, 그 다음에 입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1번 판례를 더 특별히 조심하시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OX 백제 강의했을 때 550채 제가 설 특강으로 해서 OX 백제 요거 정어표랑 수정본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들으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다운 다시 받으세요. 이 OX 백제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OX 몇 개 틀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표시 OX 없는 자료 만드는 게 제 꿈인데 그 꿈이 언제 실현될지, 아무튼 여러분들의 시험을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게 끝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그 컨텐츠를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건강하게 코로나 많이 나오니까 잘 관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꼭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